낭만서점 12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 허입니다. 네, 지금 녹음일자로 한 3일 전인데요. 지난 11월 15일에 네. 지진이 있었죠. 포항 지역에 계신 낭만서점 청취자분들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날도 지금 추워지고 있어서 예, 정말 많이 또 힘들어 하실 텐데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네. 네. 저희의 방송이 업로드되는 건 조금 후라서 그때까지 좀 무사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수능도 연기됐는데 아마 연기된 수능이 치러진 이후에 방송은 업로드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외가가 포항에 있어서 저도요. 예,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그쪽은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예,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또 한동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작품을 만나볼 텐데,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작품들을 네. 바탕으로 쓰여진 단편 모음집, 빛 혹은 그림자, 이 책인데요. 그래서 또 오늘 그림 관련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도 한 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AN192370님.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이 작가 기타가와 에미의 신작 주식회사 히어로즈를 읽었습니다. 작가는 라이트 노벨에 충실하게 더 재미있고 소설로 읽는 만화 같은 작품을 쓰고 싶었다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만화 같습니다. 제 바람과는 반대로 전 작품보다 더 가벼워졌지만 전 이 작품이 더 마음에 드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 작품의 줄거리도 밑에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댓글 남기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래로 좀만 내려가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가벼워서 조금은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네. 더 가볍지만 이 작품 신작이 더 좋다는 얘기를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즈. 네. 그리고 AN192370님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딸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아들들이고 경환님은 아버지지만 어머니와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별 무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린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라고 하는 게 폭력적이라고 하는 경환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날벼락이죠. 그리고 저도 연인의 부모님이 애칭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면 경환님처럼 바로 본명을 부르고 꼬리를 내릴 것 같네요. 기싸움이라고 해도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에선 고집 부리기 힘들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예. 이 책을 또 저희 방송을 듣고 나서 또 읽어보고 싶어지신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소설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또 현실과 대입해서 나라면 과연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요. 예. AN192370님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그거 봐요. 제 얘기 공감을 해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독자로서 공감하는 것과 저는 뭐랄까요,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저는 굽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라면 근데 안 굽힐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도 그렇겠죠, 아마. 네, 맞아요. 성소수자로서. 호박 여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팟빵에 댓글을 달아요. 귀찮아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팟캐스트 이것저것 등을 듣는데 여기 낭만서점을 알게 된 후로 뭐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로그인했어요. 우와. 취향 저격이었어요. 일주일 전쯤 우연히 듣게 되었고 역주행하다가 지금은 정주행도 동시에. 재밌더라고요. 진행자분들의 현재와 과거의 목소리와 리액션, 가치관 등을 비교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과거에 했던 말들, 주워 담지도 못할 말들을 듣고 계시는군요. 이런 게 팟캐스트의 묘미구나 싶네요. 네, 자주 들러서 책 얘기 남겨주십시오. 호박 여사님. 네. 네. 오늘 댓글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정돈이 됐네요. 이분도 이렇게 시처럼 네. 행을 나눠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모아자르님, 딸에 대하여는 박혜진 평론가님이 교보문고에 연재하시는 글을 통해 알게 된 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꼭 읽어봐야지 했었는데 낭만서점에 업데이트되어 듣기 전부터 설렜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엄마인 나와 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서 경환 씨의 담담한 목소리를 통해 엄마의 진심 어린 우려와 절망이 말 안에 녹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그런 연기를 하셨군요. 제가 또 내면 연기 한 건가요? 야, 예. 끝으로 이번 방송은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건 제 느낌인 걸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 낭독했던 기억이 나는데, 허희 씨는 조금은 아쉬워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엄마의 입장에 공감을, 하시는 듯 하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입장이 이 소설에 정말 많이 반영되어 있었고,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괜찮아요. 뭐 느낌인지 몰라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마도 많이 편집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네. 방송 녹음은 좀 더 오래 했죠. 네네네. 네. 그럴 거면 그냥 짧게 할 걸 싶기도 하고요. 호박 여사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요네스베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우연히 들른 북카페에서 이 작가님의 시리즈가 진열된 것을 보고 꽤 흡족해 했더랬죠. 거의 다 읽었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스노우맨은 영화화도 됐는데 낭만서점에서 다뤄주시는 건 어떠세요? 너무 장르 소설은 안 하시려나요? 하셨습니다. 요네스베는 저희 PD님도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예. 저도 이 전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집에 있으시군요. 읽어보진 못했지만요. 전집이 굉장히 예뻐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한번 다루지 않을까. 네. 호박 여사님 저희 다룰게요. 네, 약속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댓글에 남겨져 있진 않지만 낭만서점 청취자분 중에 제주소년 공연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오래전부터 이제 공연 때마다 뵀었고 또 이분은 경남 쪽에 계신데 예. 그쪽에서 현대 시조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세요. 네. 근데 최근에 어딘가에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수상을 하셨고 네. 그 수상된 작품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제가 짧게나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새 것은 상처를 만든다라는 시조고요. 작가는 우은진 작가입니다. 네. 1. 외할머니 장롱에 쌓여있는 새 옷들이 슬픔을 다시금 상류로 끌어왔다. 몇 년 전 이웃에서 옮겨온 한 벌마저 새뜻해서 스웨터와 셔츠들이 멀끔한 모습으로 노인들의 손에 들려있다. 또 뿔뿔이 떠나갔다. 앞으로 더 많은 임종을 지키려고 하는 듯이. 2. 당신 없는 낯선 나를 우겨 신고 다닐 동안 내 발에는 물집들이 생겨나고 터졌다. 엄마의 화사한 스카프도 무두질을 계속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조입니다. 네. 외할머니, 이 작품은 엄마. 네. 예. 저희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가 떠오르네요. 예. 네. 그러네요. 네.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네, 이번 주에 처음으로 댓글을 2번이나 남겨주신 호박 여사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를 북뉴스@교보북점.co.kr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그럼 낭만서점 122회 빛 혹은 그림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부제를 다는데 오늘의 부제는 에드워드 호퍼를 위하여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의 시작이 바로 에드워드 호퍼라는 미국 화가를 중심으로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점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에 뒤따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단편 소설들이 여기 실려 있고 로런스 블록이라는 작가가 엮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작가가 글도 썼고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로런스 블록의 작품을 오늘 우리가 다룰 거죠? 네. 저희가 17편의 작품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작품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로런스 블록의 자동 판매기 식당의 가을 이 한 작품만으로도
오늘 시간을 꾸리기에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네. 오늘은 단편 소설 하나만 다루려고 합니다. 네. 네. 대신에 보너스가 있어요. 작품을 하나만 다루긴 하지만 저희 에드워드 호퍼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들려주실 분을 모시기로 했잖아요. 네. 바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교보 아트스페이스 담당자이신 최희진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보 아트스페이스 디렉터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교보 아트스페이스가 그 2015년 11월에 교보 문고에서 광화문점에 오픈한 그 미술 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문고를 많이 오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올해 10월에 맞춰서 예. 뭐 방문객 수가 지금 20만 명을 돌파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방문객이 꽤 많은 전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20만 명 중에 한 명. 저는 교보문고를 그렇게 갔는데 왜 그 장소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연간으로 전시가 매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지금 황용엽이라는 되게 원로 작가분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모시기 어려운 작가분, 내년에 이제 굉장히 큰 유럽에서 전시가 있는 작가분의 어떤 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트스페이스에 들어가려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출입 절차가 있나요? 맞아요. 저희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아마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갤러리 가는 건 더 안 하시는 분들이라 무료라고 이제 적어놔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문고에 책 사러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 오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번에 방문 때는 꼭 들러봐야 되겠군요. 네. 가면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긴 하지만 네네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는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긴 하셨고 그러나 네. 또 그림을 막 그리는 그런 건 아니셨다고. 네, 맞아요. 복잡하네요. 네, 복잡한데요. 일단 그냥 대학원에서 제가 미술 전공을 했고요. 근데 이론 전공을 했고 실기 전공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그 아트 미술 월간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일을 했어서 그 관련 기자 생활을 하셨다. 네, 주로 이제 아트 마켓 뭐 네. 평론인보다는 아트 마켓과 관련한 미술사랑 아트 마켓과 연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리서치도 하고 뭐 이렇게 특히 에드워드 호퍼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작가 중에 하나죠. 저도 이 책을 받아보고 네. 그림이 딱 보니까 뭔가 익숙한데 내가 아는 작가가 그렸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한 점 한 점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딱 밤을 새우는 사람들에서 딱 멈췄는데 제가 우리 낭만서점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입니다. 네. 모르고 계셨던 거죠? 몰랐어요. 정확한 이름이나 이 그림 이름을 네. 몰랐는데 그냥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이 좋아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바탕화면으로 쓰고 있었는데 역시나 같은 와. 화풍의 그림이 보시는 눈이 있으시네요.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경환 씨는 그렇게 제목도 잘 모르고 누가 그렸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이 에드워드 호퍼를 만나신 건데 네네네. 그 최희진 디렉터님은 어떻게 에드워드 호퍼를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마 에드워드 호퍼는 그 미술과 관련한 분들은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아시기는 하는데요. 제가 에드워드 호퍼를 좀 자세히 알아본 이유는 그게 정확하게 5년인 것 같아요. 2005년에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배우 중에 스티브 마틴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 배우가 되게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되게 유명한 컬렉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근데 에드워드 호퍼가 기본적으로는 작품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366점 정도밖에 없고. 그 정도면 적은 건가요? 되게 적죠. 그러니까 유화나 수채화 작품, 그러니까 드로잉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작품 수는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귀한 건데 그 스티브 마틴이 2005년 경매였을 거예요. 그 작품을 내놓고
당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가 돼서 이제 보통은 작품이 판매가 될 때 이게 어느 시기에 그린 작품인지를 연도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후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작가의 초창기 작품이 예를 들어 뭐 앤디 워홀이면 앤디 워홀은 뭐 60년대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총을 맞기 전 시리즈들이 네. 인기가 많은데, 그럼 이제 그건 이미 다 컬렉터들이 가지고 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시리즈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호퍼는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미술사적인 거를 쭉 보다가 제가 관심이 많이 생겼던 작가죠. 네. 정말 아주 좀 금전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네. 도대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얼마 정도나 하는 걸까요? 에드워드 호퍼가 네, 스티브 마틴이 했을 때 낙찰 받은 게 아마 그때 한 150억 정도였는데 150억 네. 정도였는데 150억. 그거를 원이 네네네 그거를 이제 2013년쯤에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200억 정도 지금은 한대요. 근데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는 한데 그 비슷한 연배 정말 그런 작가들 치고는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작품이 막 외부에 거의 없고 거의 다 미술관들이나 좋긴 하죠. 관객들한테는 언제든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작가가 흔하지가 않아요. 다 개인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이런 게 많은데 에드워드 호퍼는 휘트니 뮤지엄에서 거의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뭐 전시를 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원화 작품도 볼 수 있어요. 화가들은 참 고독한 것 같아요. 아, 왜요? 사후에 이렇게 또 가격도 더 인정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 예. 비교해 보면은 저작권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사후 몇 년간 보장되고 그 어떤 인세가 계속해서 지급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콜렉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얄궂은 것 같아요. 뭐 반고 같은 네네. 작가도 생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누리지 예. 못했죠. 근데 그렇죠. 반고는 맞아요. 근데 반고가 엄청 유명하고 작품이 좋아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건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작가들은 살아생전에 부자인 경우가 많긴 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다 원래 잘 팔렸고, 그러니까 물론 뭐 생전에도 안 그런 작가도 있죠. 뭐 세잔이든 뭐 고흐가 대표적인데 뭐 그 옛날 다빈치도 출신이 안 좋아도 왕이 되게 사랑한 작가고 뭐 이런. 그런데 우리들에게 각인된 어떤 이미지는 네네. 화가들 하면 네네. 항상 궁핍과 네. 네. 어떤 악조건 속에서 예술혼을 불태우는 네,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작가분들이 사실 많이 계신데, 또 그에 반면 작품이 물론 피카소는 너무 이해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긴 하지만, 피카소는 단 한 번도 슬럼프가 없었던 작가로 유명하고, 가난한 피카소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실력이 좋았던 작가들이 있거든요. 뭐 이중섭, 박수근 작가도 살 때는 어려웠죠. 근데 12월 달에 사실 저희 전시하는 황영엽 선생님이랑 친구셨거든요. 박수근 선생님이. 근데 이제 박수근 선생님이 정말로 물감 살 돈이 없으셔서 물감도 이렇게 같이 사드리고 이랬단 얘기를. 그렇군요. 네, 그런 작가들이 있긴 있어요. 특히 네.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이 에드워드 호퍼가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예. 특히 작가들에게 정말 인기 를 누리고 있는 그런 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 혹은 그림자라는 작품도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저는 이제 디렉터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어떤 점이 그렇게 많은 예술가들에게 네.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걸까? 히치콕도 그렇게 좋아했다고. 네, 에드워드 호퍼요. 에드워드 호퍼가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작품들을 제가 쭉 봤는데 거의 이제 유화 작품이나 뭐 그런 게 많은데 원래 에드워드 호퍼의 첫 번째 직업은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게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화가로 살면 불안정한 삶을 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라.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삶을 좀 사는데 그걸 너무 만족을 못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살다가
거의 작품이 그런 식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한 게 1906년인 거죠. 1906년이고 아마 이 1906년부터 18년, 그러니까 1924년까지 에드워드 호퍼도 작품을 거의 판 적이 없는, 판매가 안 되는 작가로 맞아. 유명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에드워드 호퍼가 그 당시 사실은 에드워드 호퍼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림들이 그분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크 로스코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생면 추상주의가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에드워드 호퍼는 그런 노선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빛이나 주변의 풍경이나 인간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그린 작가여서 그 당시에는 사실 거의 쟤는 되게 그림이 되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했는데 꾸준히 끊임없이 판화도 하고 수채화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기를 엄청 다지다가 이게 팡 터진 게 18년 뒤인 1924년이거든요. 이제 네. 그때부터 작품이 너무 잘 팔려서 전업 작가로 살게 된 경우예요. 근데 그 그래. 마크 로스코와 네네. 동시대를 이렇게 살았다고 네네, 하는데 그쵸. 딱 작품을 비교해 놓고 보면 네. 좀 확연히 다르네요. 네, 그렇죠. 확연히 다르고 아마 60년대까지도 호퍼가 활동을 했는데 그땐 또 추상 표현주의 다음에 이제 팝아트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시류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호퍼 계열의 작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에드워드 호퍼 하나인 경우가 많고 이 미국의 네. 미술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존재였다고. 네, 굉장히 네. 독특하고 그냥 에드워드 호퍼를 따라 했네라는 소리를 듣는 작가들은 있지만 예를 들어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이렇게 계열로서의 구분이 안 되는 되게 정말 독특한 작가죠. 저도 에드워드 호퍼를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좀 네. 찾아봤는데 네. 항상 따라붙는 명칭이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은 그림을 보면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라는 게 대부분의 그림, 아까 바탕화면도 얘기하셨는데, 네. 뭔가 뭐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을 그리는 작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좀 읽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밤을 지새는 사람들 그림은 그리니치에 있는 무슨 길 모퉁이 어떤 카페를 보고 그냥 거기에 카페 외관이 예쁘고 그게 아마 그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보니까 1942년도 그림이에요. 네. 근데 미국에서 그 형광등이 1940년대부터 켰대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도시 문명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 작가여서 자기의 감정을 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거를 사진처럼 그리는 게 더 중요했던 작가여서 자기 그림에 대해서 거의 코멘트를 잘 안 달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스토리를 붙일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작가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보여지는 거를 그렸다고 하기에 네. 한 작품이 약간 의아한데 네네. 바닷가 방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그림도 제가 네. 익숙한 그림인 게 네. 루시드 폴이라는 뮤지션의 맞아요. 앨범 자켓이에요. 네. 네. 이 그리고 바닷가 방. 아트워크도, 예, 어브 프로젝트라는 분이 아트워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하는데 예. 일단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왼쪽으로는 방 너머의 어떤 가구들도 살짝살짝 보여요. 액자도 네. 보이고 피아노나 소파 같은 거, 서랍장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림의 오른쪽으로는 빛이 들어와요. 문이 열려 있고. 네. 근데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것 밖으로가 바다예요. 수평선도 보이고요. 예. 그 바닷가방이라는 네. 이 작품을 네. 니콜러스 크리스토퍼라는 작가가 네. 썼는데요. 네. 예,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에서 네. 이 작품의 묘사가 이 그림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2개였다. 첫 번째 문은 가구가 없는 작은 방이 있었고 곧장 바다로 나 있었다. 그 문은 바다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다. 화창한 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사선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바다 가까이에 있는 벽의 절반을 대각선으로 비추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어가는 동안에는 그 벽을 해시계로 삼을 수도 있었다. 햇살이 들이운 벽의 절반은
벽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네, 이게 첫 문단인데 지금 에드워드 호퍼의 바닷가방 이 그림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 그림을 볼 때 그 호퍼가 사실은 1930년대부터 50년대 그 사이에 그 케이프타운에 본인 별장 같은 걸 두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뭐 서핑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림이 되게 많아서 항상 가장 큰 관심이 풍경이랑 빛이었거든요.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프랑스 그림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마네나 뭐 고야 이런 작가들의 어떤 빛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늘 초창기 작품부터 빛 사용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은 그거랑 똑같이 대입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실내 공간, 어떤 이렇게 현대화된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그 그림을 아주 이렇게 차갑게 그린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거주하는 공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작가가 그걸 남기진 않았으니까. 근데 밖에 어떤 자연과 그 연결되는 빛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 빛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예. 계절의 느낌을 다 배제시킨 다음에 묘사하려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까 설명에 들었던 네. 그 이제 그 그림도 다 팔고 네네. 굉장히 좀 부유해진 이후라면 네. 멀쩡했던 집을 이렇게 개조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림을 위해. 이게 되게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주기는 하죠. 네. 이거는 뭐 어떤 장면, 어떤 거를 실제로 묘사한 걸 수는 있긴 한데 아마 여러 가지의 씬들을 중첩시켜가지고 그릴 것 같긴 합니다. 좀 근데 사실 이 그림은 호퍼 그림 중에서는 특이하기는 해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는 이 바닷가방처럼 네. 사람이 안 나오는 작품보다는 네. 사람이 나오는 작품이 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빛 혹은 그림자의 표지인 네. 케이프 코드의 아침이라는 작품도 네. 지금 어떤 별장, 뭐 집 같은 데서 네. 한 여성이 숲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이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 케이프 코드의 그런 자연 환경이나 건물들을 그린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에드워드 호퍼가 그 부인이 조세핀 본인 부인이랑 많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제 케이프 코드를 갈 때 항상 같이 모델이 아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진을 찍듯이 여러 장면들을 보고 그 케이프 코드의 어떤 빛이나 건물의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제 제가 보통 그림을 설명할 때 이게 어떤 뭐 감성적인 의미보다는 이 제목 그대로 네. 케이프 코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여러 풍경을 봤을 텐데 그 중에 본인 인상에 남은 본인 부인이 창문을 열면서 앞을 향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아마 그린 걸 겁니다. 네. 그리고 1950년대면 이때는 아마 호퍼가 그림을 1년에 5점 정도밖에 안 그리던 시기라 이거 굉장히 오래 한 작품을 오래오래 그렸거든요. 후반으로 갈수록 네. 이것도 오래 아마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설명에도 좀 나와 있었는데 네. 예. 오늘 준비하면서 대본에 좀 설명이 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네. 같이 여행 다닌 것도 있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도 네, 있지만 네, 네.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델이 되어 네, 주었던 네. 얘기도 나오고 저는 뭐 미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만약 미술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를테면 화면 구도가 네. 지금 그 세로로 이렇게 딱 반분을 나눠져 하면 있고, 네. 오른쪽은 숲에 지금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 왼쪽은 이제 집 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말하자면 사람과 자연이 지금 한 공간을 정확히 반씩 점유하고 있는 예 그리고 나무는 살짝 그 사람 쪽을 향해 있고 그 사람은 그 나무 쪽을 보고 있으면서 어떤 기묘한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미술 맞아요. 잘 평론가들이 보셨네요. 예, 네.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색채도 하늘과 그다음에 그 돌출되어 있는 집의 부분이 푸른색 계열로 비슷하고 그다음에 집을 비추고 있는 왼쪽의 빛이 네. 페인트 하얀 페인트에 다시 반사되면서 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어떤 철학적인 의미로 분석해내지 않을까. 맞아요? 아, 역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소설도 그런 컨셉이긴 하지만 네. 사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네.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되게 좋아하세요. 얘기거리가 많이 있고 그쵸. 뭐 이렇게 뭐 이 여인이 밖을 바라볼 때 뭐 음. 어떤 풍경을 보는지 되게 미스테리어스하게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호퍼 자체가 그거를 뭐 의도를 했다고 본인이 인정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게 한 그림들이 아마 호퍼 그림이 전 생애에 그린 그림들이 다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네. 뭐 20년대 그림이 똑같이 60년대 주제가 되고, 여인이나 풍경이 똑같이 뭐 지금 50년대 그림인데, 뭐 이제 뒤에도 나오는 뭐 자동 판매기 뭐 그 그림에도 또 나오고 뭐 이런 네. 주제가 항상 근데 원래 좋은 작가들은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 감성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 말로 같아요. 설명하는 걸 좀 싫어했던 그러니까 작가들. 다 떠나서 이 작품을 보면 이 아침에 놓여 있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느낌. 그림을 통해서나마 들이마시는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런데 호퍼에 대해서는 그 고독과 상실이라는 키워드도 항상 네, 네,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작품에서도 사람이 등장하긴 하는데 뭐 한 명 네. 내지는 두 명 그리고 네. 다 따로따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네, 네, 예, 네. 철저하게 좀 단절되어 있는 듯한 인상도 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평이 정말 많죠. 정말 대부분의 호퍼 그림이 뭐 현대인의 고독, 외로움, 뭐 어떤 물질 문명 사회에서의 인간의 소외,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호퍼가 그 1952년인가 아마 그때쯤에 그 미국 그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대표 작가로 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잡지에 표지 이제 에 나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기자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간의 고독을 표현했냐. 근데 항상 호퍼가 말했던 건 그거는 보는 사람의 몫이다. 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호퍼한테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거를 고독하게 의도를 하고 그렸는데 뭐 당연히 위대한 작가니까 네. 그렇게 말까 고독함을 어떤 거를 무드를 보여주고자 그렸던 그림은 이라고 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림이라는 거는 원래 감상자의 몫이기 때문에 네. 많은 대다수의 호퍼의 그림을 보는 미술 관계자분들이든 일반 관객분들이든 그 정서는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호퍼 그림을 실제로 미국에 한 10년 전쯤 전시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똑같아요. 이 이미지 보통은 이미지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유화면은 좀 울퉁불퉁한가요? 네, 네, 실제로는? 울퉁불퉁 그리고 호퍼는 좀 이렇게 막 덧칠한 작가여서 그림이 두껍게. 에너지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되게 실제로 가서 보는 거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유럽에 갔을 때도 네. 프로도 미술관이었나 갔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호퍼 그림은 특히 원화가 예. 감동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럼 훨씬 큰가요? 어느 정도로 크기는? 이게 지금 작품마다 다르죠? 네. 아마 그 사이즈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이 맨 책 뒤에 다 나와 실려 있긴 있습니다. 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밤을 새우는 사람들 그거는 굉장히 커요. 그거는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퍼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네. 작품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어떤 호퍼가 어땠을지가 감이 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기자들의 네. 질문을 받았을 때도 네. 그 말을 아꼈던 네.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가고. 그 누가 호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키의 과묵함? 어. 뭐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을 과묵함이요? 양키적인 과묵함 뭐 이런 속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이 작품들을 이렇게 다 보면 네. 정말 미국적인 맞아요. 색채, 네. 뭐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철저하게 이 공간 자체가
어떤 자연 풍광을 묘사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제가 빛 혹은 그림자에 실린 작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예. 다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 네.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네, 호텔방이라든가 카페테리아라든가 네. 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아마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45년?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도 많이 변하던 시기에 이제 호퍼가 유명해지는 시기가 그때기도 했고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문화를 보고 이제 요때 호퍼의 관심사 중에 이렇게 발전하는 산업, 예를 들어 변화하는 도시 그런 게 기본 자기의 관심사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선호가 바뀐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물의 외관이나 무슨 뭐 도시의 변화나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극장들이 이렇게 현대화되는 모습이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이 놓여져 있는 방식을 이제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렸던 거죠. 맞아요. 네. 뭐 그쵸. 뭐 우리는 말은 너무 안 많은 것을 덧붙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시대에 놓여져 있었고 네. 그가 보는 것들이 그것이었고 그런데 좀 더 감각적이었고 네. 표현된 작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낯선 호텔에서 내지는 이 낯선 도시에서 느꼈던 감정 그대로를 고스란히 네, 느끼게끔 해주니까 네. 훌륭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네, 평가를 받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호퍼가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다가 본 건데 호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글이 과묵했지만 아니 명언을 했네요. 그림으로 뭔가를 정서를 전달하고 싶었던 건 맞는데 예. 굳이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로런스 블록이 네. 이 책을 엮으면서 네네. 호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작품이 사파로 폄하될 때 호퍼는 당혹스러워했다.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관심사도 형체와 색과 빛이었다. 의미나 서술이 아니었다. 네. 네. 맞아요. 딱 그거죠. 특히나 사파가라는 자신의 직업이 더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러니까 정해진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의 그림에 워낙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어서 그 보여지는 호퍼 그림은 되게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본인은 스토리를 배제하려고 되게 애쓴 작가이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배제하다 보니 또 많이 찾아내게 되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렇게 소설을 다 책까지 창작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퍼가 되게 미국적인 작가죠. 그거는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그 본인 자체도 그 어떤 화가가 그 나라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 자기는 위대해진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말하기도 했고 쓰기도 했고 해서 아마 더 본인이 그러니까 무의식에 깔고 있는 게 미국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었던 사람이라 더 미국의 그런 변화하는 풍경에 네. 많이 주목해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드워드 호퍼가 뉴욕에서 태어나서 네. 또 뉴욕에서 네. 세상을 떠난 말 그대로 뉴요커였기 때문에 가능한 감각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그렇죠. 만약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네. 쭉 그곳에서만 자랐고 뭐 그림을 그렸다면 어떤 풍경화나 예, 자연과 그렇죠. 예, 네.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남겼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세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이 뉴욕에서 어떤 끊임없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그런 그게 것들을 참 갖게 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 표현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유행이었던 당시에 호퍼는 뭐 의도적이었다기보다는 본인의 취향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걸 그리겠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는데 그걸 혼자 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게 미술 본연의 어떤 그 충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류나 주류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독자적인 길을 가는 취향인 거죠.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 이렇게 어떤 감정의 막 동요 이걸 모르겠다. 그냥 정말로
일종의 팩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눈에 보이는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을 그 길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려면 사실은 주변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면을 파는 게 아니라 도시를 그리려면 관찰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는 호퍼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의 표정을 되게 기가 막히게 잘 그리거든요. 그게 참 재능도 있지만 관찰을 많이 하는 관찰자가 일단은 됐으니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그때 그렇게 유행했던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폴락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비견되는 글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음악적인 부분이랑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멜로디에 충실한 음악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멜로디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감정도 동요되고 느끼면서 네. 단촐했다면은 점점 갈수록 그 외적으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은 많아지고 사운드도 더 커지고 어떤 음압의 경쟁까지도 오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서도 오롯이 그냥 이제 보이는 것들에 충실해서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린 이 호퍼의 그림들 보면서 네. 좀 그런 좀 어떤 알맹이를 느꼈달까? 그런 공감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역할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스승은 그 제자가 가진 되게 좋은 걸 잘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다른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막 주는 예술가로서는 정말 최고이기 때문에 호퍼는 그게 정말 저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 다룰 소설은 자동 판매기 식당의 가을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로런스 블록이 썼죠. 그런데 이 작품은 에드워드 호퍼의 자동 판매기 식당 1927년 작품을 또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급한 작품들 몇몇에 비해서는 좀 초기 작품이네요. 그렇죠. 예. 자동 판매기 식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로밖에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식당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페도라 모자 네. 쓰고 있고요. 코트 좀 청색입니다. 입고 있고 동그란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데 컵이 놓여 있고요. 큰 유리에 비친 실내의 그 등이 보입니다. 네, 실내등이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비춰지고 보이고 있죠. 옆에는 출입문이 보이고 왼쪽으로 그 출입문 옆에는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작동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 여성의 표정이 예. 오묘해요. 네.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좀 하는 멍하게 있는 네, 것 네. 같기도 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작가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죠. 네. 도대체 이 자동 판매기 식당 안에 이 여성이 왜 혼자서 네. 그러게요. 커피처럼 보이는 네, 이 걸 그림이 마시고 있을까?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는데 그 드가가 그린 압생트 잔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그 그림도 카페에 어떤 소녀가 앞에 물잔을 놓고 굉장히 이렇게 텅 빈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림이 비슷해요. 구도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호퍼가 어떤 구도적인 거는 그 당시에 마네나 고야, 그러니까 약간 인상주의 작가들도 보여지는 그 네. 인상을 그리는 그거를 따오긴 했는데 이제 아마 27년 이때가 이제 호퍼가 이제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미국의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시기인데 그리고 여기 제목 그대로 자동 판매기 식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게 기계화되는 그 시절에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기계에서 소외가 되고 괴리가 되는 것들을 본인도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탈인간화, 탈사회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네. 그런, 일종의, 이게 한 부분의 식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느낌은 이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이든 이 사람이 혼자 마치 앉아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그리고 이 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고, 맞아요. 바깥으로는 주목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커피잔 안을 쳐다보고 있는 이 구도가 일종의 그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의 기계화된 사회에서의 고독 같은 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저는 보여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왜 이 소설에서 어떤 남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에드워드 호퍼의 자동 판매기 식당을 보면 여성이 앉아 있고 그 앞에 빈 의자가 있죠. 네. 마치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저는 로런스 블록이 이 비어있는 의자도 많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따 뭐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와. 그쵸. 소설가도 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했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진짜 이 그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요. 네. 저는 이 자동 판매기 식당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맞아요. 한국에서는 저는 이런 식당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도대체 자동 판매기 식당이 뭐지? 하고 너무 궁금해서 예전이기도 하고. 1927년인데요.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자동 판매기 식당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미리 조리되어 있는 음식과 음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했는데 특히 동전으로 작동되는 자동 판매기를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뉴욕시하고요,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그런 체인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991년에 완전히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죠.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뭐 점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동전을 넣는 그 자동 판매기도 식당 안에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기적인 걸 좀 덧붙이면 이게 27년 작품이거든요. 네. 그 이제 에드워드 호퍼가 본격적으로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이 딱 완전히 이제 이 스타일로 가야겠다라고 형성된 되게 초창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랑 아까 뭐 밤을 세우는 사람들, 지새우는 사람들 이제 그런 모티브를 이 그림이 많이 줬다고 여기서 많이 간다는 여성이든 밤이든 빛의 사용이든 그런 호퍼의 어떤 후반기의 전생애를 걸쳐서 그린 그림들의 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죠. 다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쪽 방향으로서의 시초 네, 같은.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빛 혹은 그림자 이 책 중에서 한 작품을 선정해서 다루기도 전에 네. 에드워드 호퍼에 관한 이야기로 아주 꽃을 피웠는데 오늘 최희진님을 모시고 네. 너무나 풍성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피디님한테 이 책을 이제 하자고 했을 때 피디님 전 근데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전문가를 섭외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집을 2편으로 나눠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네. 교보 아트스페이스 담당자이신 최희진 디렉터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희진님을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소설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로런스 블록의 자동 판매기 식당의 가을이라는 작품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집에 정말 쟁쟁한 작가들의 소설들이 실렸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여러분 스티븐 킹도 있고요. 조이스 캐럴 오츠도 있고 마이클 코넬리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정말 미국에서 이 필명을 날리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 로런스 블록의 작품을 다루기로 한 건 이 작품이 2017년 에드거상 최고 단편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 소설 다루면서 주로 단편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소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재밌더군요. 이 로런스 블록이 하드보일드 작가거든요. 네. 또 추리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도 어떤 중요한 반전이 예. 숨어 있습니다. 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게 무난하게
그림처럼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인가 했는데 네. 갑자기 막 바뀌어요. 너무 그냥 어떤 재밌게 정서적인 측면을 좀 강하게 드러낸 작품이 아니었나 하고 작품을 읽어나가다가 예,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죠. 네. 이 에드거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게 미국의 추리 작가 클럽에 있어요. 에드거 앨런 포를 기념해서 매년 4월에 그 바로 전년도의 최우수 작품에 주는 상을 말합니다. 이 에드거상을 그래서 미국 추리작가 협회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상은 뭐 장편상, 신인상, 또 실제 이야기를 다룬 뭐 실화상 등등이 있대요. 또 평론, 텔레비전,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상을 받은 작품들은 그 명성답게 다 뛰어난 작품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 자동 판매기 식당의 가을 2017년 에드거상 최고 단편 부문 수상작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뽑힌 작가들 이 청탁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네. 이 그림을 보시고 단편 소설 한 편을 써달라. 근데 약간 그 주변 동료들은 어떻게 쓰나 이런 것도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가라면 물론 다 유명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작가들이 썼으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은근 그럼요. 비교될까봐 좀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같이 실리는 거고 최근에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 나갈 쯤에는 발표가 됐겠네요. 예. 유재하 선배님 30주기 기념 앨범에 참여했거든요. 네. 11곡이 수록됐는데 저도 참여가 되었고. 경환 씨는 어떤 노래 부르셨나요? 저는 다시 소년이라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시면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든다는 것도 비슷한 부담이죠. 좋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어떤 그 긴장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네. 자, 자동 판매기 식당의 가을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호퍼의 1927년 작품 자동 판매기 식당에서 영감을 받은 단편입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 자동 판매기로 음식을 판매하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로런스 블록은 이 짧은 단편에 남루하지만 고상한 그녀의 사정과 또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까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편 소설 한 편만 다루는 만큼 뒤의 내용까지 다 다루려고 합니다. 네. 반전까지 다 말씀드리겠다는 맞아요. 예, 공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반전을 직접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일시정지는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것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반전이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남루하지만 고상한. 이건 소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읽다 말고 메모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요? 예, 남루하지만 고상한이라는 표현. 네. 그런데 허희 씨가 주신 이 글에도 따옴표를 하셨네요. 예, 인용문이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 첫 부분의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모자야말로 중요했다. 세심하게 옷을 골라 입는다면, 장소에 맞는 옷차림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차려 입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2번가의 식당에 들어설 때 모자와 코트가 당신이 숙녀임을 선포한다. 아마도 당신은 이곳의 커피를 롱샴푸스의 커피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델모니코의 수프만큼 훌륭한 이곳의 콩수프를 좋아하거나 비참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혼 앤 하다트 식당의 자동 판매기 앞에 서게 된 것은 아닌 게 분명했다.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기 위해 악어 핸드백에 손을 넣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 중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5센트짜리 동전이 나왔다. 5개씩 내 묶음. 세어볼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점원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달러를 받고 동전을 내어주고 여기는 자동 판매기 식당이었고
저 가엾은 아가씨는 거의 자동 인형이나 마찬가지였다. 동전을 받으면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음식을 선택하고 동전을 슬롯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고 조그만 창문을 열고 거기서 음식을 받았다. 동전 1개를 넣으면 커피 1잔이 나왔다. 3개를 더 넣으면 전설적인 콩스프 1그릇이 나오고 또 1개를 넣으면 깨를 뿌린 롤빵과 버터 1덩이가 나왔다.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움직여 카운터로 가서 칸이 구분된 철제 은식기 함 앞에 서야 했다. 그녀는 문을 들어서는 순간 어느 자리에 앉고 싶은지 곧바로 알았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뜸을 들인 뒤 쟁반을 들고 그곳으로 갔다. 네, 방금 경환 씨가 읽은 부분이 바로 이 작품의 서두인데요. 네. 모자야말로 중요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자랑 비슷한 모자를 좀 쓰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페도라 모자를 쓰셨네요. 예. 네. 여기 페도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랑말랑하긴 한데, 네. 예. 페도라는 좀 더 딱딱하죠.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 모자는? 요거요? 예. 페도라 비슷한 모자? 아, 정확한 명칭이 없군요. 모르겠는데요. 네. 번거지? 이 자동 판매기 식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도 여성이 모자를 쓰고 있죠. 네. 약간 이 노란색 계열의 아래가 처진 모자인데요. 저도 이 그림을 봤을 때 모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마 로런스 블럭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상세히 보다가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뭐 의미를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한 손만 장갑을 끼고 있어요. 한쪽 손이 장갑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회색이에요. 그러네요. 손이 서로 색깔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장갑은 어디 갔을까요? 맞. 이런 것도 소설적 상상력을 또 이렇게 환기시키는데요. 지금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자동 판매기 식당이고요. 여기에는 점원이 있는데 이 점원은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동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 사람에게 동전을 내어주고 이제 동전을 교환한 다음에 그 슬롯에 동전을 넣으면 식사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근데 앞에서는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서술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당신은 여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당신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그녀라고 인칭을 좀 바꾸게 되죠. 네. 그렇게 이것도 미묘한 것이군요. 그 소설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우선 당신이라는 어떤 2인칭의 관계를 바로 설정했다가 이제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3인칭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를 다시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짧은 단편 소설 안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헷갈리게. 단편이야말로 형식을 실험하거나 하는데 워낙 이렇게 특화된 장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당신과 그녀가 동일인인데 그녀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서술자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밥을 먹는 것이 비참한 경제적 상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네. 그게 그럴 것이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자의 행색이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 않아요. 네. 되게 좋아 보이는 코트 입었고요. 털도 막 목에 달려 있고 팔에도 털이 둘러져 있고 안에 살짝 보이는 속 안에 코트 안에 입은 옷도 좋은 옷으로 보이고요. 아주 자세히 보면 목걸이도 한 것 같아요. 살짝 찍혀 있어요. 대단한 관찰력이신데. 네. 페도라도 썼고요. 네, 분명 그림을 보면 이 여성은 빈궁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 그녀의 마음을 서술한 장면을 보면 그녀는 돈을 아끼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보다 했는데 소설을 읽어 나갈수록 되게 가난하구나. 점점 이 사람 느껴지죠.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네 하면서 읽게 돼요. 네. 네. 이를테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5센트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하루에 5센트씩 2번을 아끼면 한 달에 $3를 절약할 수 있었다. 사실 그보다 더 아낄 수 있었다.
1년이면 36달러 50센트이고 그건 큰 돈이었다. 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게 그녀에 대한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녀를 이제 초점화시켜서 그녀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점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남자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내면에서 대화를 해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아까 말했던 그 빈 의자 네. 마치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엘프리드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엘프리드라는 남자와 함께 온 건 아니고요. 그 엘프리드라는 남자는 이제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녀 안에서 계속 자리하고 있다. 네, 이런 또 구절도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녀는 지금 어떤 경제적 궁핍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음껏 음식을 먹지 못해서 좀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식당 가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 조금씩은 하죠. 쓸데없는 것을 시키고 남기느니 네. 잘 시키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예. 근데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경환 씨처럼 예, 우선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시키자라는 주의인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중에는 메뉴를 좀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예.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싸갑니다. 예. 어쨌든 다 맛보고 싶고 집에 가서 그거야 또 두고두고 먹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인의 예의가 다르더라고요. 음식을 대접하는 네.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네. 정말 종류별로.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중국도 그게 낭비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서 적당하게 음식을 조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아는 중국인한테 들은 건데 여하튼 이 그녀는 그 아까 경환 씨가 얘기한 엘프리드라는 사람을 좀 마음속에 두고 일종의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소설에서는 좀 미묘하게 그려져 있어요. 정말로 엘프리드라는 유령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약간 이제 정신병리학적인 상태로 아예 그를 마음에 품은 상태로 어떤 독백적인 대화를 스스로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엘프리드와 워낙에 엘프리드라면 어떤 말을 할지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어서 엘프리드가 눈앞에 없는데도 대화가 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요. 네. 어쩌면 그 고매한 이성, 날카로운 지성, 풍자적인 유머는 그 나머지가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어떤 존재의 차원에서 여전히 살아남은 것 같았다. 그녀는 사실 그런 개념을 믿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즐거웠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곤 했다. 때로는 소리를 냈지만 대부분은 몰래 마음속으로 했다. 살면서 그와 나누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고 이제 그의 죽음이 그녀가 그나마 갖고 있던 미약한 거리낌마저 씻어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었고 기분이 내키면 그의 대답을 대신 생각해내면서 실제로 그 말을 들었다고 상상했다. 때로 대답은 너무나 신속하게 떠올랐고 너무나 꾸밈없는 솔직함으로 다가와서 그녀는 그 대답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곤 했다. 그녀가 대답을 지어내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가 생을 마감했음에도 그녀의 삶의 굳건히 존재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는 그녀의 시선을 살짝 비켜난 곳에 머무는 실체 없는 수호천사인지도 몰랐다.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를 보살펴주는 수호천사.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무섭게 그녀는 대답을 듣는다. 기껏해야 지켜보는 정도야 리프엔. 보살피는 것에 관해서라면 당신은 혼자야. 네. 엘프리드라는 남자가 그녀 안에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리프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이 리프헨은 소설에도 각주가 달려 있어요. 연인이나 애인을 부르는 독일어 호칭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엘프리드라는 남자가 독일인인가 보죠. 리프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다른 데에서도 이 독일어를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억양이 그렇다는 표현도 나오죠. 네. 그걸 한국어로 번역한 부분이 흥미롭다군요. 재밌다군요. 네. 그러니까 소설이 진행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엘프리드와 대화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엘프리드가 그의 목소리에서 강한 억양이 배어났다라고 말하면서 한 카지 맛이 다른 맛을 더 강하게 하거든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원문으로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소설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녀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 나라에 처음 온 상태였지만 그때도 그의 영어에는 중부 유럽의 흔적이 아주 조금만 남아있을 뿐이었고 그는 그로부터 1년 혹은 2년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흔적도 지워버렸다. 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유럽에서 온 독일인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 이 엘프리드는 지금 이 세상에 없고요. 예. 네. 세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금도 이제 읽었던 부분인데 그의 어떤 위트나 고매한 이성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고매한 이성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것만 같다고 네. 느껴요. 그녀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고독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엘프리드가 있음으로써 그 고독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제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런 식사를 하고 있는 그녀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 매니저인데요. 이 매니저를 그녀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싶더라고요. 뭐 밥을 먹으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매니저와 고객이 서로를 네. 이렇게 훔쳐볼 이유가 있을까? 이거는 싶더라고요. 박경환의 2시 20분에는 나오는 상황인데. 아, 서로 이렇게 반했을 때. 예. 맞아요.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러니까요. 자동 네. 판매기 식당에서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 그쵸. 그녀는 그가 무엇을 보았을 거라고 짐작했을까? 그녀는 반쯤 기억하고 있는 시를 떠올렸다. 영어 수업 시간에 읽었던 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을 지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시였다. 그게 무슨 시였고 지은이가 누구였더라? 레스토랑 매니저가 본 것은 그녀가 생각하기에 왜소하고 특별할 것 없는 세월이 느껴지는 여자. 역시 세월이 느껴지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였을 것이다. 본래의 형태를 잃은 고급 모자에 소매가 닳고 본래의 골재 단추 하나가 그리 어울리지 않는 단추로 대체된 아널드 컨스터블 백화점 코트를 입은 여자. 신발도 괜찮았다. 수수하고 검은 펌프스, 악어 가죽 백. 구두와 백 모두 좋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고 둘 다 피프스 애비뉴의 고급 상점에서 샀다. 그리고 둘 다 세월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야말로 그랬다. 그녀가 지닌 모든 물건들처럼.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아마도 남루하고 고상함 그 자체일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 낙인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비록 낡았을지언정 그녀의 옷차림은 주인의 고상함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네. 그녀가 한 시를 떠올리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을 지니기를 바란다. 저도 이 시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볼까 했는데 소설 한 페이지를 넘기면 예. 바로 시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이름을 가진 스코틀랜드 출신의 시인인데요. 이런 시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내릴 능력이 내게 있었더라면. 네. 저는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도대체 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네, 하고요. 경환 씨는 알려드려요?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할 것 같아요. 네.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저는 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직종상. 그렇죠? 이렇게 계속 레코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그래서 낯설 때가 있는가 하면 네. 그 낯섦도 뛰어넘어서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멋있게 보여야만 하는 네. 숙명을 타고났는데 네. 예,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왕이면 저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실체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네네. 근데 꼭 그게 그런 기대대로 되는 것 같진 않고 네. SNS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SNS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좀 나은 모습을 네. 보여야 하니까. SNS를 보면 늘 사람들이 맛있는 것만 먹고 있죠. 그렇죠. 네. 저도 요즘에 먹는 거 사진 많이 올렸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맨날 맛있는 것만 먹을까? 그리고 SNS를 밤에 보다가 야식을 먹고 나죠. 네, 정말 당기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뭔가 진귀하고 값비싼 음식만 먹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 탐나는 능력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면 그것도 별로일 것 같아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게 해서 빨리 방향을 틀 수는 있잖아요. 개선점을 찾는 거군요. 마음은 쓰리지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이건 자화상을 그리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화상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대상으로 삼고 그걸 그리는 거잖아요. 네. 에드워드 호퍼 관련 좀 이런 서치를 하다가 자화상이 있던데요. 에드워드 호퍼의 자화상을 보니 약간 톰 행크스처럼 생기던데 약간. 그렇군요. 예. 배우처럼 생겼군요.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었고요. 예. 네. 이 매니저와 그녀가 서로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2시 20분에 그런 썸씽과는 다르고요. 이 소설의 뒤를 읽어 나가다 보면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그녀가 식당에서 생각보다 좀 오래 머물면서 뭔가 꿈을 대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엘프리드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이 남자가 그녀 안에서 말을 하죠. 당신 꿈을 거리고 있어 라고요. 네. 근데 꿈을 댄다. 왜 그럴까? 밖이 추워서 그런가? 이렇게 독자들은 추측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녀가 식기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예. 네. 당황스러워요. 네. 자동 판매기 식당에서 잘 먹고 이제 뭐 이렇게 반납하거나 뭐 놓고 나오면 되는데 챙겨요. 잘 닦아가지고 핸드백에 집어넣고 이제 나가죠. 네. 그러니까 기침을 터뜨렸는데 그 기침을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침을 하면은 사람들이 쳐다볼 텐데. 그러고 나서 따라서. 이렇게 식기를 챙겼단 말이죠. 그럼 누가 봐도 도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매니저가 그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걸 제지하게 되지 않을까. 독자는 그런
불안감에 네. 시달리게 되죠. 이분이 왜 이러나 하면서 이제 소설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앞에 개연성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돈도 없는 상태로 나오니까 혹시 이걸 팔아서 뭔가를 하려나? 네. 이거라도 살림에 보태려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하지만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네. 전혀 말해주질 않았어요. 다만 이런 문장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4일이었고 월세를 내는 날은 1일이었다. 전에도 늦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흘 내로 따스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권고가 있을 것이고 미처 경황이 없었던 것이 분명한 그녀의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이다. 네. 근데 이전에도 월세를 잘 내지 못해서 팔찌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독자로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여성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소설이 지금 조금은 느슨하게 평온하게 그냥 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걱정하면서 흘러갔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그렇죠. 예. 갑자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장르가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그녀는 어색해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걸음걸이로 맞아요.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해요. 예. 뭐 서두르는 기색 전혀 없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읽어드릴게요. 어허, 이거 왜 이러십니까? 거기 서세요, 부인. 그녀가 회전문 쪽으로 한 발짝을 더 내디뎠고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돌아서서 보니 입술이 얇은 매니저가 서 있었다. 참 뻔뻔하시네. 스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부인이 처음은 아니에요. 전부 챙기셨죠? 그 와중에 그것들을 닦으셨고요. 무례하군요. 이리 주세요. 그가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았다. 안 돼요. 그녀의 악어 핸드백에 3개의 손이 달라붙었다. 그의 한 손과 그녀의 2손. 무례하군요. 그녀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식당 안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을 쳐다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볼 테면 보라지.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훔친 물건이나 되찾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손버릇만큼이나 태도가 고약하시네요. 그가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지미,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담당자한테 경찰 2명 보내달라고 해. 그의 눈이 번뜩였고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감방에서 하루나 이틀을 보내고 나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선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자, 핸드백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네. 독자는 이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우선 1차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건 이 남루하지만 고상한 그녀가 갑자기 먹고 있던 식기를 챙기기 시작했다라는 것. 핸드백에 넣고 떠나려고 했다는 것. 여기에 1차 충격을 받아요. 2차 충격은 그게 들켰다라는 겁니다. 매니저가 지금 붙잡아서 그녀를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 여성이 잘못했어요. 우리 월세를 못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내가 가져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 2명이 도착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좋기 10살은 많아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둘 다 어려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식당에서 식기를 훔친 여자를 처벌하는 일에 차출된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게 분명해 보였다. 둘 중 나이 많은 남자가 거의 미안해하는 말투로 그녀에게 핸드백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죠. 그녀가 말하며 고리를 풀고 나이프와 포크와 2개의 스푼을 꺼냈다. 경찰은 표정 변화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지만 매니저는 자신이 보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의 표정에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난 이곳 음식을 좋아해요. 여기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고 의자도 편해요. 하지만 스푼과 포크는 손과 입에 닿는 느낌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물건이 더 좋아요. 이건 우리 어머니의 물건이고 품질 보증 마크도 찍혀 있어요. 어머니의 모노그램도 새겨져 있고. 네. 세 번째 충격이 이때 가해집니다. 반전의 반전. 네. 개인용 식기를 들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네. 근데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외출할 때 애기들 네. 숟가락을 좀 챙겨가기도 합니다. 네. 그쵸. 일부러 챙겨가는 건 아니지만 가방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네. 예. 근데 매니저가 지금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큰 실수했구나. 도둑으로 몰았는데. 네. 그리고 막 몸싸움도 벌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네. 예. 꺼내 보니까 우리 매장 게 아니었어. 네. 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숟가락, 젓가락, 예, 식기들. 네. 자, 이제 여러분께 세 번째 충격을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충격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예. 카운터 펀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만큼은 좀 남겨두죠. 아니에요.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예. 단편이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죠. 네네. 예. 여러분 마지막 이 반전은 좀 내가 직접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 이미 전에 눌렀어야 됐어요 지금. 아니 그래도 네 번째 예, 충격이 예. 크니까. 예. 예. 그거 상관없이 들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앞에 그 네 번째 충격을 암시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서술되어 있다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매니저의 표정에 그녀의 심장박동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구절. 그리고 그녀가 식기를 챙기기 전에 기침을 했다라고 하죠. 그건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잖아요. 만약 그녀가 물건을 진짜로 훔칠 생각이었다면 몰래 네, 해야지. 몰래 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한테 좀 보란 듯이 예. 나 이거 가져간다. 그렇죠.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뭘까 하는 걸 마치 여러분 반지를 선물 받아서 끼고 아이고 머리야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과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래도 그녀는 분을 삭히지 않았다. 매니저는 그녀에게 비용을 일절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겠다고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 여기 오는 일은 없을 것 같군요. 그는 너무나도 미안해하면서 다행히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모욕감을 줬어요. 나한테 손을 댔고 내 팔을 잡았고 내 핸드백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사람이 한 짓을 봤나요? 손님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에 설탕을 넣던 여자도. 사과의 말이 이어졌지만 그녀가 말을 잘랐다. 제 조카가 변호사예요. 그 애한테 전화할 거예요. 매니저의 표정이 달라졌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가 제안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녀가 호텔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밀린 방세와 2달치 방세를 선불로 낸 것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서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을 꺼내 서랍에 넣었다. 그 물건들은 세트의 일부이고 전부 대문자 J가 새겨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물건은 아니었다. 사무실에서 매니저는 $100로 해결을 보려 했지만 그가 그녀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2배로 금액을 올렸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 그에게서 $100를 더 뜯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받을지 고심하다가 한숨을 쉬며 아무래도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얻는 게 최선이 아닐지 고민했다. 금액이 $300에서 $500로 뛰었고 그가 액수를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엘프리드는 주어진 상황에서 돈을 너무 탈탈 털어내는 우울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금액을 덥석 받아들이지는 않고 한참을 생각한 뒤에 우아하게 굴복했다. 잘 해결됐어. 그녀의 작은 방에서 그녀가 소리내어 엘프리드에게 말했다. 내가 제대로 해냈어. 그렇지?
그 방법이 통할지 확신이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더라고. 갈래 하나가 구부러진 포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참 품질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체면을 잃은 어떤 여자를, 핸드백에 자기 은식기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여자를 생각했어. 그러다가 그 여자를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떠올랐고,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일이 그 다음 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이 멋지게 풀렸다. 그녀의 소심함은 그녀의 역할에 어울렸다. 멀리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엘프리드의 비판적인 관점으로 검토해보니 자신의 연기를 보다 섬세하게 다듬고 보다 확실하게 미끼를 달아 낚싯바늘을 던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였다. 한 번 더 해볼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한동안은. 올해 말 방세까지 지불했고 숨겨놓은 돈으로 그때까지 혹은 그 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자동 판매기 식당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호텔 근처에 아주 훌륭한 식당도 있고 그곳 말고도 다른 곳들이 있었다. 그 식당 체인의 매니저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을까? 그녀가 상대했던 매니저, 얇은 입술에 비열한 작은 눈을 가진 남자는 그녀와의 만남에서 딱히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아마도 그 사실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고 모자란 사람들이나 상황을 운에 맡기기 마련이고. 여러분, 네 번째 충격이 어떤 건지 예, 이제 느끼셨겠죠? 네. 대반전입니다. 꾼이에요, 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아련하게 추억했던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은 그 엘프리드. 꾼으로서 커플이었어요. 예. 커플꾼이었어요. 멋지게 지금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이런 말 쓰죠. 삥을 뜯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절도처럼 자기를 보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오해한 식당 매니저로 하여금 합의를 이끌어내게 만드는 예. 사기를 예, 친 겁니다. 자해 공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넓은 의미의 예.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녀는 이 매니저와의 합의금을 통해서 결국 밀린 방세를 지불하고 네. 어느 정도의 생활 자금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프리드와 속으로 대화를 하면서 예. 그 방법이 통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역시 하드보일드 작가, 추리 작가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퍼가 호텔방 그림도 많이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의 여주인공이 그렇게 호텔로 돌아가서 한탕하고 혼잣말로 엘프리드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참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경환 씨가 이 그녀를 뭐 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계형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기를 잘 쳐서 뭐 부유하게 살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기를 치진 않겠죠.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아주 나쁘다는 인상은 받을 맞아요. 수가 없잖아요. 예,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막 해코지를 한다든지 해코지를 하긴 했죠. 돈을 뜯어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인을 한 거죠. 유인. 네. 정말 잘못하진 않았잖아요. 자기 식기 가져가서 먹고 챙겨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게 네. 치밀하게 그런 행동을 미리 계획했던 거고요. 근데 정말 꾼이었다면 방세를 밀릴 필요도 없고 자기 집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시절 뉴욕의 어떤 단면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문예창작학과 같은 데서 학생들이 뭐 소설 창작을 하거나 시창작을 할 때 이런 방법을 꽤 사용한다고 해요. 어떤 예술 작품이나 네. 이렇게
에드워드 호퍼의 자동 판매기 식당 같은 그림을 보고 자, 이 앞뒤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서 허구로 만들어 봐라. 네. 혹은 뭐 시로 써봐라. 이런 건데 이 로런스 블록은 진짜 사람들의 허를 찌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작품을 잘 자기만의 소설로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 로런스 블록도 꾼이에요. 그럼요. 미국의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요. 네. 그런데 로런스 블록이 더 이 작품을 잘 소설로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에드워드 호퍼가 갖고 있는 그 그림 속 고독들 있죠.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안에서 그녀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그 지점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추리 소설적으로 그리고 그 에드워드 호퍼가 갖고 있는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좋은 소설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을 한번 쫙 읽고 나서 다시금 그림을 봤을 때 왠지 그녀가 식기를 챙길 것만 같지 그렇죠. 않으세요? 네. 식기가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도 예고편으로 한 장면만 딱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설의 예고편처럼 보여요. 정말 잘 어우러지는 그림과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호퍼는 사파가가 아니었고 서사화가도 아니었다. 그의 작품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다만 그 그림들 속에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음을 강렬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시할 뿐이다. 호퍼는 캔버스 위에 펼쳐진 시간 속의 한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거기엔 분명히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122회에서는 에드워드 호퍼를 위하여 빛 혹은 그림자라는 소설집을 다뤄봤습니다. 로런스 블록 외에도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좋은 작품 썼으니까요. 여러분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